이 요양원 괜찮은 곳이라고요. 거기서 비슷한 노인분들이랑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제발 말 좀 들으시라고요. 2013년 가을, 서울 동북부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 순자 할머니는 작은 순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두 딸을 키워냈죠. 큰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작은 딸은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순대 한 줄에 3,000원, 떡볶이 2,000원. 순자 할머니, 올해로 62세. 이제 할머니는 혼자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나갑니다. 순대를 삶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할머니, 순대 1인분만 주세요. 그래, 곱창도 넣어줄까? 순자 할머니의 가게는 작지만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늘 인심이 후했거든요. 학생, 떡볶이 양 좀 더 넣어줄게. 많이 먹어. 할머니, 돈 더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아이고, 괜찮아. 할머니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순자 할머니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시장이 한가해질 무렵이었죠. 꽹그랑 꽹그랑 수레를 끌며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이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여기 빈 박스 있으면 주세요. 거기 소주병 좀 주세요. 할아버지는 가게마다 다니며 폐지와 빈 병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다른 폐지 줍는 어르신들과는 달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야, 여기 박스 없어? 빈병은? 시장 상인들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영감 매일 와서 시끄럽게 하네. 진짜 시장 분위기를 망치는구만. 아이고, 귀청 떨어지겠어.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해야겠다. 할아버지는 7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나름 깨끗했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등은 약간 굽었지만 체격이 좋고 꼿꼿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가 불편했어요. 아이고, 저 양반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나?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순자 할머니는 뭔가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혼자 사시나 보네. 뭔가 외로워 보여.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할아버지. 순자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네. 순대 좀 드시고 가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이고, 드시라니까요. 어차피 안 팔리면 남는 것도 있고요. 순자 할머니는 순대 한 줄과 떡볶이를 담아서 할아버지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사실 배가 많이 고팠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작고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서 순대를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순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이고, 저 양반 정말 배고프셨나 보다. 할아버지는 순대를 다 먹고 나서 말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수레를 끌고 다시 폐지를 주우러 갔습니다. 그 다음 날 같은 시간 할아버지가 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네. 순대 드시고 가세요.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결국 받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떡볶이도 한 접시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 오후 2시면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매일 순대를 대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는 오후 2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순자 할머니 가게로 왔어요. 아주머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이고, 맨날 같은 말만 하시네. 맛있게 드세요. 할아버지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순대를 먹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그게 좋았습니다.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오는 할아버지는 어떤 위안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장의 다른 상인들은 달랐어요. 순자 씨, 그 영감 매일 얻어먹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채소 가게를 하는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안 됐어서 주는 거지. 안 됐기는요. 저 영감 매일 시장 돌면서 시끄럽게 하잖아요. 완전 민폐 영감인데. 그래도 배고프실 텐데. 순자 씨도 참. 돈도 안 되는데 왜 매일 공짜로 줘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얘기했어요. 건너편에서 생선 가게를 하는 철수 아저씨도 한마디 거들었지요. 할머니, 아무래도 그 영감이 할머니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용이라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얻어먹잖아요. 완전 계획적이에요.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하여간 할머니는 너무 착해서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할머니 같은 줄 알아요? 철수 아저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튀김 가게를 하는 미자 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 영감 염치도 없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얻어먹으러 오다니. 아이고,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 양반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사정이 있으면 복지관이나 구청에 가야지. 왜 여기서 얻어먹어요? 아이고, 그냥 제가 좋아서 주는 건데 왜들 그러세요? 순자 할머니는 상인들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감, 원래 집이 있대요. 네, 집이 있으면서 왜 폐지를 주우러 다녀요? 그러게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보지. 세상에 완전 노랭이 영감이네. 맞아요. 순자 할머니 완전 호구당하는 거예요. 소문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저 영감 알고 보니 자식들한테 돈 다 뜯기고 알거지 된 거래요. 자식들이 왜 그래요? 도박을 했대요, 도박. 세상에나. 하지만 이 모든 소문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영희 씨가 다시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발 그만 주세요. 저 영감 순자 씨를 호구로 보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 씨, 저는 상관없어요. 네. 저 양반이 정말 배가 고파서 오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몰라요. 그럼, 하지만 내가 아는 건 하나예요. 내가 순대를 드릴 때마다 저 양반이 진심으로 고마워하신다는 거요. 영감님이 어딘가 외로워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쓰여요. 그리고 사실 나도 외롭기도 하고요. 순자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들은 다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 저는 정말 혼자예요. 순자 씨. 그런데 저 할아버지가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잖아요. 그게 나한테는 위로가 돼요. 영희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저 양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손님이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순대 5,000원어치만 주세요. 간 좀 많이 넣어주시고요. 네, 알았습니다. 많이 드릴게요.
순자 할머니는 열심히 순대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찾아왔어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순대만 먹고 가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 깊어가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맘때면 고구마를 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할아버지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할아버지는 시골이 고향이신가 봐요? 네, 충청도 작은 마을이요. 가족들은요?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나 말하기 힘든 사연이 있는 법이니까요. 사실 이 할아버지, 이름은 박영수. 영수 할아버지는 원래 평범한 농부였어요. 충청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요. 젊었을 때 동네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아내 이름은 순이. 둘 사이에는 아들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박태우.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무척 사랑했어요. 태우야, 아빠처럼 평생 농사만 지으면 안 된다. 너는 공부해서 서울 가야 한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농가 밭에서 일했어요. 등이 굽고 손이 거칠어져도 괜찮았어요. 아들만 잘 되면 됐으니까요. 아들 태우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하다시피 했어요. 아버지, 저 서울대 가고 싶어요. 그래, 아빠가 힘껏 뒷받침해 줄게. 넌 공부만 열심히 해라. 영수 할아버지는 농가 밭을 더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태우는 정말로 서울의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했다. 영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우는 서울로 올라갔어요. 할아버지는 매달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야 했지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밭을 갈고 밤 10시나 돼야 집에 돌아왔지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요. 여보, 오늘 태우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 뭐래? 학교 성적이 좋대요. 장학금도 받았대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참 기특하네. 영수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쑤셔도 견뎠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아들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태우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할아버지는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평소에 혈압이 높으셨나 봐요. 의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인가. 여보, 나 혼자 놔두고 가면 어떡해. 아내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우를 급히 불렀어요. 태우야, 네 엄마가 떠났다. 알았어요, 아버지. 내일 내려갈게요. 태우는 장례식에 왔다가 이틀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저 시험이 있어서요. 먼저 올라갈게요. 그래, 가거라. 영수 할아버지는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시골집에 혼자.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허전하고 추웠어요. 그로부터 2년 후, 태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래,
누구랑? 회사 동료예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 알았다. 언제 한번 데려와 봐라. 하지만 태우는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냥 서울에서 결혼식 할게요. 그래? 네, 신부 쪽 가족들이 다 서울 사람이라서요. 영수 할아버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잘 살면 그만이니까요. 결혼식 날 할아버지는 낡은 양복을 입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할아버지는 초라함을 느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분이 신랑 아버지세요? 네. 시골에서 오셨어요. 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태우의 신부 유진은 할아버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래, 우리 태우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유진은 대답만 하고 금방 돌아섰어요. 할아버지는 그날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태우가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서울로 올라오세요. 왜? 아버지 혼자 시골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괜찮다. 나는 여기가 좋아. 아버지, 제 말 좀 들으세요. 유진이도 아버지 모시고 싶대요. 그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원한다니. 며칠을 고민 후 아들 태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래, 그럼 올라가마. 영수 할아버지는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지요. 태우의 집은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태우는 할아버지에게 작은 방 하나를 내어드렸어요. 처음에는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것이 즐거웠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태도가 이상했어요. 아버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설거지? 그래. 그리고 빨래도 좀 개주시고요. 알았다.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마치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어요. 아버님, 저희 출근하면 집 청소 좀 해주세요. 그래. 그리고 저녁 준비도 좀 해주시고요.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평생 농사만 지어온 할아버지에게 집안일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들 내외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하지만 며느리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지요. 아버님, 이게 청소예요? 구석에 먼지 그대로잖아요. 미안하다. 내가 잘 못 봤나 보다. 나이 드시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 아시죠? 더 꼼꼼히 해주세요. 알았다. 그리고 음식도 너무 싱겁게 하시네요. 우리는 이런 시골 음식 안 좋아해요. 미안하다. 영수 할아버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아버님, 친구들 좀 집에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그래, 그러렴. 근데 아버님, 그날은 방에 계셔주세요. 친구들한테 아버님 보이기 좀 그래서요. 뭐라고? 아버님이 너무 시골스러우시잖아요. 친구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태우의 변화였습니다. 태우는 아버지를 외면했어요. 태우야, 애비랑 얘기 좀 하자. 아버지, 저 바빠요. 나중에 해요. 그러니? 알았다. 태우는 항상 바빴습니다. 회사 일, 친구 모임, 골프.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지요.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자기, 도대체 아버지 언제까지 모실 거야?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그게 우리 애 낳으려면 아버지 방이 필요하잖아. 알아. 근데 어떻게 해? 아버지를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럼 요양원으로 보내. 요양원? 그래. 요즘 좋은 요양원 많아.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지.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실 텐데. 자기는 아버지 편이야? 아니면 내 편이야? 자기가 결정해. 아버지 아니면 나. 할아버지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며느리의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우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골 땅과 집 말인데요. 응? 저한테 상속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영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아버지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집 살 때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 네, 시골 땅을 담보로 잡으면 대출 이자가 많이 줄어들어요. 태우는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땅은 제가 잘 관리할게요.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아버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태우는 무척 기뻐했어요.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는 시골 땅과 집을 아들에게 모두 상속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서류 발급받는데 필요하다 해서 인감도장까지 주었어요. 평생 일궈온 땅, 아내와 함께 살던 집,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아들이 잘 살면 그만이지 뭐.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큰 실수였지요. 상속을 마친 지 한 달 후, 며느리의 태도가 갑자기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더 이상 아버님을 모실 수 없어요. 뭐라고? 아버님 가실 요양원 알아봤어요. 정말 괜찮은 곳이에요. 난 요양원 안 간다. 아직 사지가 멀쩡한데 무슨 요양원이냐? 할아버지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왜요? 거기서 비슷한 노인분들이랑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태우야.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우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아버지,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태우야, 애비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태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어요. 애비보다 가정이 중요하다고?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태우가 소리쳤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버님 짐 싸세요. 오늘 요양원 가셔야 돼요. 며느리가 재촉했어요. 나는 안 간다. 아버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힘들어요. 태우야. 하지만 태우는 출근했다며 집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국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짐을 싸서 내놔버렸으니까요. 말 그대로 완전히 내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돈이요. 당분간 쓰세요. 며느리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필요 없다. 할아버지는 그 봉투를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시골집은 이미 아들에게 넘겼고 돈도 얼마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찜질방을 전전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자 찜질방비도 부담이 되었지요. 결국 영수 할아버지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자고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때웠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영수 할아버지는 한탄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폐지를 줍는 노인을 보다가 다가가 물었어요. 영감님, 폐지 주어서 하루에 얼마 버세요? 글쎄, 많이 주우면 10,000원 정도? 그렇게나 돼요? 그럼 부지런히 주우면 되지. 생각할 것도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하나.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직 죽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있는 돈을 털어서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어요.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지요.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시장 골목을 돌며 폐지와 빈병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 할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처음 순대를 얻어먹던 날, 할아버지는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아직 있구나. 며느리에게 학대받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할아버지에게 순자 할머니의 순대 한 접시는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순대가 먹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였지요.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네요? 날씨 춥죠? 네, 조금요. 얼른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그 한마디가 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를 지탱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이 어디 계세요? 아들이 서울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아들이랑 같이 사시지 그래요? 그게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저도 딸이 둘 있는데 다 멀리 떠나갔어요. 그러세요? 네, 큰 딸은 부산에, 작은 딸은 캐나다예요. 이제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자기들 인생이 있는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나랑 비슷한 면이 있구나. 둘 다 가족에게서 멀어진 외로운 노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맨날 할아버지라고만 부르기도 그렇고. 아, 저는 박영수입니다. 박영수? 영수 할아버지시군요. 저는 김순자예요. 순자 아주머니. 네, 그냥 편하게 부르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이름을 부르며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네, 순자 씨. 오늘은 폐지가 별로 없어서요. 그래요? 그럼 순대 좀 더 드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항상 얻어먹기만 해서.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많이 드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단순히 음식을 얻어먹어서가 아니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도 영수 할아버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쓰러워서 도와준 것뿐이었지만 이제는 영수 할아버지가 오지 않으면 걱정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안 오시지? 어디 아프신 건 아닐까?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 영감 진짜 염치 없네. 맞아, 순자 할머니 완전 호구 취급하는 거야. 아니, 저렇게까지 얻어먹을 수가 있어? 영수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를 만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도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순자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영수 씨만 오셔도 제가 힘이 나거든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구나.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지요. 그때 오래된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여보세요? 영수야. 나다 나. 철호야. 철호? 김철호.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습니다. 철호야? 정말 너냐? 그래, 오랜만이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어? 마을 이장한테 물어봤지. 영수야, 너 지금 어디 사냐? 서울이야. 서울? 아들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응, 뭐 그렇지. 거짓말이었어요. 친구에게까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근데 영수야, 너 시간 있으면 고향에 한번 내려올 수 있어? 왜?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전화로는 말하기 좀 그렇고. 무슨 얘기인데? 일단 와봐. 너한테 좋은 일일 거야. 철호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민했어요. 고향에 가려면 여비도 들어가고 곤란한 처지를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철호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할아버지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 전에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고향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아, 잠깐만요. 순자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의 손에 몇 장의 지폐를 쥐어줬습니다. 3만 원이었어요. 이거라도 가지고 가세요. 차비에 보태시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받으세요. 제 마음이에요. 할아버지는 망설이다 돈을 받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항상 신세 만지고 꼭 다시 갚아드릴게요. 갚을 것 없어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향에 도착한 영수 할아버지는 친구 철호를 만났습니다. 영수야, 철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노인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야, 그동안 많이 늙었네. 너도 마찬가지야. 둘은 껄껄대며 웃었어요. 철호가 영수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영수야, 술 한잔하자. 그래. 소주를 마시며 철호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너 기억하냐? 우리가 젊었을 때 같이 돼지 키우려고 땅 산 거. 땅? 영수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아,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네. 20년 전 두 친구는 함께 돈을 모아서 마을 외곽에 땅을 샀었습니다. 1000평 정도의 황무지였어요. 돼지를 키워서 돈을 벌어보자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돼지는 잘 안 되었고 땅은 그냥 방치되었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영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그 땅 말이야. 철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간대. 뭐?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새로 만드는데 그게 우리 땅 옆으로 지나간다네. 그래서 휴게소를 만들 계획이래. 그런데 말이야. 휴게소 회사에서 우리 땅을 사고 싶단다. 영수 할아버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땅을 누가 사겠다니. 얼마에?
평당 200만 원. 뭐라고? 1000평이니까 20억이야. 영수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반씩 나누면 우리 각자 10억씩이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영수야,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 땅 등기가 내 아들 이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 뭔 소리야? 너 아들한테 땅 상속했지? 응, 그랬는데. 그 땅은 아닌데. 내가 인삼 키우던 땅하고 집만 해줬는데 그 땅은 생각지도 않던 거야. 그래도 아들 동의가 필요해. 내가 자네 아들한테 연락했는데 말이야. 철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들이 뭐래? 모른다고 하더라. 모른다고? 그래, 그런 땅 모른다고. 그 녀석이 전화를 끊어버리더니 그 뒤로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 영수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직접 아들을 잘 설득해야 돼. 이건 네 땅이야. 잘 설득해서 꼭 찾아야 된다. 철호가 말했습니다. 이 땅은 네가 돈 내서 산 증거가 있잖아. 아들 이름으로 등기만 바뀌었을 뿐이고 증거랑 증인이 다 있으니까 태우에게 잘 얘기해봐라.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태우를 만나볼게. 영수 할아버지는 서둘러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땅까지 애비 몰래 찾아내서 가로챈 아들에 대해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지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발길을 재촉했어요. 어떻게든 아들에게 저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말이죠. 그리고 아들 태우의 집으로 갔어요. 1년 만에 찾아가는 아들의 집. 영수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유진의 목소리였어요. 나다. 애비다. 아버님? 문이 열리고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태우 있느냐? 회사에 있는데요. 그럼 기다리겠다. 아버님, 그게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진은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안으로 들였고 할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거실.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어요. 유진은 불편한 표정으로 영수 할아버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버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태우 오면 얘기하마. 그래도 저한테는 말씀해 주셔야. 태우한테만 할 얘기다.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유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저녁 7시쯤 아들 태우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우는 현관에서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태우야.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태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너랑 얘기할 게 있다. 무슨 얘기인데요? 충청도 땅 말이다. 그 말에 태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태우야, 너 철호 아저씨한테 전화 받았지? 네. 왜 모른다고 했냐? 그게 무슨 땅인지 몰라서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모를 리 없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땅은 20년 전에 철호랑 같이 산 땅이다. 네가 나 몰래 네 명의로 바꿨다고 네 땅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 땅이잖아요. 태우가 말했어요. 뭐라고? 아버지, 등기부에는 제 이름으로 돼 있어요. 법적으로 반은 제 땅이라고요. 영수 할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우야,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애비가 집이고 땅이고 모든 것을 다 줬는데 어찌 그리 욕심이 많냐? 아버지,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 땅은 너한테 상속해 준 적이 없다. 날 속이고 네 이름으로 등기해 놓는다고 네 땅이 되는 게 아니야. 어찌됐든 제 명의로 돼 있으니까 제 땅이죠. 태우도 소리를 질렀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우야, 이 애비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니? 그만하세요, 아버지. 태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있어요. 아버지 인생이 아니에요. 뭐?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셨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너한테 뭘 바랬냐? 아버지 인생을 살아주길 바랐잖아요.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저한테 떠넘겼잖아요. 태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서울 와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도 다 아버지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태우야,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사세요. 태우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애지중지 키워왔고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던 아들인데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태우야, 며느리 유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이제 가보세요.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태우 씨도 힘들어해요. 알았다.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뒤돌아보니 태우가 방문 틈새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영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그 땅이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는데 땅도 자식도 다 잃었구나. 하나뿐인 아들이라 애지중지했건만 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결과지. 이제 정말 끝내고 싶다. 영수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강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검은 강물이 흘렀어요. 이제 끝이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요. 하지만 결국 버림을 받았어요. 마지막 남은 땅까지 빼앗겼습니다. 살아서 뭐하나. 할아버지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영수야. 좋은 소식이야. 무슨 소식? 변호사를 만났다. 그 땅 네가 돌려받을 수 있단다. 뭐라고? 정말이야? 등기는 아들 이름이지만 실제 돈을 낸 사람은 너잖아. 증거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대. 영수 할아버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영수야? 거기 있어? 그래, 있다. 어디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아.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그래, 조심해서 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난간에서 손을 떼고 생각했어요. 아직 끝이 아닌가 보구나. 며칠 후 영수 할아버지와 철호 할아버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 변호사입니다. 젊은 변호사가 두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연을 들었어요.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가능성은 있나요? 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등기는 아들 명이지만 실제로 땅을 구매한 사람은 할아버지시죠? 등기부를 보니까 어르신이 20년을 소유하셨던 걸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시 매매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증거가 있으신가요? 그게 영수 할아버지는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있습니다. 철호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시 우리가 함께 땅을 샀을 때 계약서입니다. 오케이. 이거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기뻐했어요. 여기 보세요. 돈을 낸 사람이 박영수 씨와 김철호 씨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말했어요. 소송 비용이 좀 듭니다. 약 500만 원 정도요. 500만 원? 영수 할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었어요. 제가 내겠습니다. 철호가 말했어요. 영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낼게. 나중에 땅 팔리면 갚으면 되잖아. 철호야, 우리가 누군데?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이잖아. 할아버지는 철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법원에 아들 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태우는 처음에는 무시했지요. 아버지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오자 당황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가 소송을 걸었네. 소송? 이길 수 있겠어? 아내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태우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하고 방심했었던 거지요. 그리고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법정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아들 태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태우 씨, 이 땅이 원래 누구 소유였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 소유입니다. 현재 소유주를 묻는 게 아니고 원 소유주를 묻는 겁니다. 실제로 구매한 사람은 원고인 박영수 씨가 맞습니까? 그건 태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계약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구매자는 박영수 씨입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얘기했어요. 피고인 측에서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태우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2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원고에게 반환할 것. 탕.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승소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기뻐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 눈물이 났어요. 법정을 나서는 할아버지를 태우가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태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영수 할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등기 이전에 관한 모든 수속이 끝난 후 영수 할아버지와 철호 할아버지는 땅을 휴게소 회사에 팔았습니다. 1000평, 20억 원. 두 사람은 10억씩 손에 쥐게 되었어요. 영수야, 축하한다. 철호야, 정말 고맙다. 두 노인은 평생 처음 보는 거액의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영수야, 이제 뭐 할 거냐? 모르겠다. 생각해 볼게. 영수 할아버지는 사실 막막했어요. 돈은 생겼지만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지요. 그때 철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영수야, 경기도 쪽에 땅 사는 게 어때? 땅? 그래, 집하고 땅 좀 사서 농사 지으며 살면 좋잖아. 그것도 괜찮겠네.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친구야, 여러모로 정말 고맙다. 자네 덕분에 벼랑 끝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 사람아, 자네 땅 파는 건데 뭐가 고마워. 그런 소리 하지 말게나. 아니야, 모든 게 전부 자네 덕분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연락이나 자주 해라. 당연하지. 우리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할까? 그래, 가자. 그렇게 두 할아버지는 기쁨의 우정을 나누러 갔습니다. 한 달 후, 영수 할아버지는 경기도 외곽에
한 작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작은 집과 800평의 땅을 샀어요.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할아버지는 감격했어요. 절망하여 벼랑 끝까지 갔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요. 집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방 2개, 작은 부엌과 욕실, 충분했지요. 땅에는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심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역시 할 줄 아는 걸 해야지. 할아버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하우스에 가서 토마토를 돌봤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지요.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문득 순자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순자 씨한테 인사하러 가야겠네. 할아버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시장으로 가서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순자 씨, 잘 지내셨어요? 어머, 영수 씨, 오랜만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엄청 반가워했어요. 어디 가셨었어요? 한동안 안 오셔서 걱정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일이 좀 많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동안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땅을 돌려받은 것, 경기도로 이사한 것. 순자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요. 할머니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영수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게 다 순자 씨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말입니다.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순자 씨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그동안 순댓값입니다. 봉투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 이게 무슨 돈이에요? 못 받아요. 받으세요. 제 마음입니다. 안 돼요. 저는 돈 받으려고 드린 게 아니에요. 순자 할머니는 손을 뿌리치며 거부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래야 제 마음이 편해요. 순자 씨, 제발 받아주세요. 영수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순자 할머니는 결국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고맙게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가끔 시간 나시면 제 집에 놀러 오시겠어요? 네. 집에요? 경기도인데 공기도 좋고 조용합니다. 여기서 1시간도 안 걸려요. 순자 씨 오시면 제가 토마토도 따드리고, 물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시간 되시면요. 순자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수줍게 미소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시간 내서 꼭 갈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경기도에서 평화롭게 살았어요. 하우스에서 토마토를 키우고 가끔 근처 시장에 가서 팔았지요.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충분했습니다. 은행에 예금해둔 돈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가끔 놀러 왔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셨습니다. 매번 오실 때는 맛있는 반찬들을 잊지 않았죠. 각종 밑반찬과 손수 담근 김치, 그리고 순대.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영수 씨,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 좀 할까요? 그럽시다. 두 노인은 손을 잡고
마을을 산책했어요. 시장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아들의 배신도 모두 과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였지요. 서로의 손을 잡고 걷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영수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영수 씨, 소식 들었어요? 뭐요? 여기 신도시가 들어온대요. 신도시요? 네, 정부에서 대규모 신도시를 만든답니다. 우리 마을도 포함이에요. 영수 할아버지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났어요. 경기도 외곽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과 영수 할아버지가 사는 동네가 개발구역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수 씨 축하해요. 대박 났어요. 이장이 기뻐했습니다. 보상금이 엄청날 거예요. 실제로 보상금은 엄청났어요. 땅 800평과 집에 대한 보상금 무려 50억 원. 영수 할아버지는 또다시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자신이 이렇게 큰 돈을 받다니. 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행동했어요. 재무 설계사를 만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어요. 어르신, 신도시 근처에 건물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이요? 네, 신도시가 생기면 주변 지역도 발전할 겁니다.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를 거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신도시 옆 동네에 30억 원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8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편의점과 식당, 2층에는 병원과 카페, 3층부터 8층까지는 사무실이 들어왔습니다. 매달 임대료가 약 1,500만 원씩 들어왔지요.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 중 10억은 은행에 예금했어요. 한 달 후에 10억은 다시 신도시 근처의 땅을 샀습니다. 1,000평의 땅을. 영수 할아버지는 다짐했어요. 이제는 내 재산은 내가 꼭 지킬 거야.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신도시 개발이 완료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건물 가치는 2배나 올랐지요. 60억 원. 그리고 1,000평의 땅도 상업용지로 지정되면서 가치가 무려 10배나 올랐어요. 총 100억 원. 말 그대로 완전 대박이었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팔지 않았습니다. 아마 몇 년 후면 더 오를 겁니다. 전문가의 말대로 3년 후 땅값은 더욱 올랐어요. 평당 2천만 원, 총 200억 원이 되었고 그제야 땅을 팔았지요. 78세의 영수 할아버지는 이제 300억 가까운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고 평범한 옷을 입었으며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 큰 집으로 이사 가셔야죠.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왜요? 여기가 좋은데요. 돈이 많다고 꼭 큰 집에 살아야 하나요? 나는 이 집이 좋아요. 이 집에서 순자 씨랑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순자 씨, 이제 같이 삽시다. 네.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순자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순자 씨가 없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을 거예요. 순자 씨 덕분에 살아 있었어요. 진심입니다. 영수 씨,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사실 몇 년 동안 정도 많이 들었고 할아버지를 많이 의지했었지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우직함을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네, 함께 할게요. 두 노인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렇게 황혼의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폐지를 주었어요. 어르신, 왜 아직도 폐지를 주우세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운동이에요, 운동.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아깝잖아요. 이게 다 돈인데. 할아버지는 폐지를 주어서 모은 돈은 매일매일 저축했다가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할아버지는 매달 들어오는 임대 수익 중 일부를 독거노인들에게 밥을 사주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지출했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도 예전에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 이제 내가 도울 차례지. 영수 할아버지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부자였지요.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서울 시장에 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예전에 일하던 바로 그 시장.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이 엄청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순자 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영수 씨 덕분에요.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영수 씨예요. 아, 그 폐지 주우시던? 옛날에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상인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인사했어요. 할아버지, 그때는 죄송했어요. 채소가게 영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아버지를 오해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하셨든 저는 순자 씨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 말에 상인들은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몇 달 후 영수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태우였어요. 아버지, 안녕하셨어요? 누구냐? 저, 태우예요. 할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소문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제발이요. 부탁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우야, 내 아버지. 나는 이제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 너는 이미 아버지를 버렸어.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찾아오는 거냐?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만해라.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할아버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수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말요? 네,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얘기했어요. 난 순자 씨만 있으면 돼요. 그해 가을,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장 상인들과 몇몇 지인들만 모여서 간단하게 했어요. 축하합니다.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하객들이 모두들 축하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78세, 순자 할머니는 70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았지만 두 사람은 신혼부부처럼 행복했어요. 순자 씨,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또 그 소리. 사실 저도 영수 씨가 아니었으면 무척 외로웠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아침이면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텃밭을 가꾸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0억 원을 장학재단에 기부했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5억 원을 독거노인 복지관에 기부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매달 수백만 원씩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어르신, 이렇게 많이 기부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아서 힘을 낼 수 있었거든요. 영수 할아버지는 대답했어요. 내가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순대 한 접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순대요? 네, 순대 한 접시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지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80세가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72세.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의 집 앞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깜짝 놀랐어요. 태우냐? 아들 태우였어요. 하지만 예전의 태우가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옷을 입고 수척한 얼굴을 한 태우. 아버지,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저 회사에서도 잘리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유진이는 저랑 이혼했어요. 집도 넘어갔고요.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태우는 무릎을 꿇었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다 순자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하세요. 그래야 영수 씨도 편해져요.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 얘기했습니다. 들어와라. 아버지, 들어와서 밥이나 먹어라. 태우는 와락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분노와 상처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내려놓을 때가 됐구나.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밥상. 태우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알았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태우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를 버린 것, 땅을 빼앗으려 한 것, 돈에 눈이 먼 것.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어요. 태우야, 네 아버지, 나도 잘못이 있었다. 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긴 했어. 너의 인생이 아니라 내 꿈을 내게 강요했었던 것 같아. 공부 많이 해서 대학 가는 꿈, 반듯한 양복 입고 큰 회사에 다니는 꿈.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아버지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뤄주길 바랐어. 그게 너를 힘들게 했구나. 아버지, 미안하다 태우야.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해요. 부자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어졌어요. 영수 할아버지는 태우를 도왔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빌려주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 과분해요. 괜찮다. 이제부터는 네 힘으로 맘껏 해봐라. 네, 아버지. 열심히 할게요. 태우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차근차근 성장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달랐어요. 태우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뵀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지? 순자하고 산책 다니고 건강 조심하세요. 너도 무리하지 마라. 부자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지요.
태우는 순자 할머니에게도 깍듯하게 대해드렸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 내 인생 참 파란만장했죠? 그러게요. 영화 같아요. 처음에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고 거리를 떠돌고 폐지를 주울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순자 씨를 만났죠.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 씨의 따뜻한 순대 한 접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영수 씨.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뭔데요?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얘기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인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저도 영수 씨 만나기 전에는 많이 외로웠어요. 딸들은 다 떠나고 남편도 먼저 가버리고 매일 시장에서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영수 씨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정심에 도와준 거였어요.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영수 씨가 오지 않으면 하루가 허전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나도 그래요, 순자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 이제 재산이 얼마나 돼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와, 엄청난 부자네요. 하지만 순자 씨, 할아버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내 아들 태우를 보세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버렸죠. 내 전 재산을 줬는데 결국 다 날려먹고 그리고 불행해졌어요. 그러게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영수 씨,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요.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영수 할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어르신, 젊은 세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첫째,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세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분들이에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자는 열심히 경청했습니다. 둘째,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지요.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평생 갑니다. 명심할게요. 셋째,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베푼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내가 그 증인입니다.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힘이 실렸습니다. 나는 68세에 모든 걸 다 잃고 거리를 떠돌았었습니다. 절망을 하고 포기하려던 순간 행운이 찾아왔지요. 누구에게나 행운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해요. 대단하시네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됐어요. 순자 할머니도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젊은 친구들, 작은 선행도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인양반한테 준 건 그냥 순대 한 접시였어요. 순자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는 순자 씨의 작은 친절 덕분에 살았어요. 두 노인은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현재 영수 할아버지는 82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74세.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영수 할아버지의 재산은 지금도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건물과 땅의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삶은 여전히 소박합니다. 아침 산책, 텃밭 가꾸기, 순자 할머니와의 차 한 잔. 그게 할아버지의 일상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지난 5년간 총 50억 원을 기부했지요. 장학금, 독거노인 지원, 노숙자 쉼터, 소아암 환자 지원. 할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기부하세요? 사람들이 물으면 영수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아들 태우는 이제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재혼도 했지요. 이번에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태우는 매주 아버지를 찾아뵙습니다. 아버지, 건강 괜찮으세요? 그래, 잘 지낸다. 제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도가니탕 끓여왔어요. 드세요. 고맙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관계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어요. 순자 할머니의 설득도 한몫을 했지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어쩌겠는가 내 아들인데. 영수 할아버지는 지금도 가끔 폐지를 줍습니다. 어르신, 돈이 그렇게 많으시면서 왜 폐지를 주우세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게 내 정체성이랍니다. 정체성이요? 네, 나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예요. 부자가 된 지금도요. 할아버지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어요. 돈이 많아져도 유명해져도 영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영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는 집 앞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봅니다. 순자 씨, 왜요, 영수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영수 씨는요? 나도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순자 씨가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희망을 줬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마워요. 순자 씨가 아니었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도 영수 씨가 아니었으면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췄어요.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가 된 그림자처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 할머니와 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째, 작은 선행의 힘. 순자 할머니의 순대 한 접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친절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둘째, 진정한 부의 의미. 영수 할아버지는 300억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나눌 수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게 진정한 부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힘. 영수 할아버지는 68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넘은 지금 가장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용서의 힘. 영수 할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용서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용서함으로써 할아버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행복해지는 게 훨씬 낫으니까요. 다섯째, 관계의 소중함. 영수 할아버지의 인생을 바꾼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와의 관계였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재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가치. 영수 할아버지는 부자가 된 후에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소박하게 살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든 반전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선행을 실천하세요. 주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영수 할아버지처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 역전 스토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